안녕하십니까.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경제사 세 번째 국면,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르바초프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을 지도한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페레스트로이카란 말은 개혁 혹은 재건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소련의 공산주의 개혁경제 혹은 사회주의 개혁경제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히 혁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그 정도의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르바초프 때에 있어서는 추진이 되었고, 그리고 옐친 시대에 더 가속화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너무 급작스런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러시아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나오면서 이것을 수습했는데, 푸틴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간 것은 아니고요. 시장경제는 고스란히 유지하되 민주주의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 시장경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을 국가자본주의라고 요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의 혹은 사회주의의 새로운 형태로 푸틴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사회주의 개혁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구출을 해낸 것은 고르바초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차원을 넘어서 가히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이것이 후에 이제 좌절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큰 그림 안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고르바초프의 이 개혁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요청이, 환경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소련의 정체 현상이 2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스탈린부터 해서 후르시초프까지는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주 힘있게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라서라도 이 개혁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매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르시초프에 이르렀을 때 뭔가 정체되는 현상이 마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후르시초프는 뭔가를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우는데 항상 그 목표에 미달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브레즈네프가 집권했을 때 브레즈네프는 이제는 그 공산주의 유토피아 사회의 건설에 대한 그러한 허상을 이제는 시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브레즈네프 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0년 동안 흘러온 것입니다. 브레즈네프가 1964년부터 1982년까지 통치를 했는데요. 아무런 어떠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브레즈네프 후임으로 안드로포프가 15개월, 그리고 체르넨코가 13개월을 소련을 이끌었는데 그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에 나타난 현상은 이제 공산주의 독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공산 당원들은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령화가 되어가기 시작했고, 관료제화가 되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노령화된 관료들만 남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는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일만 열심히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은 배가 고픕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소유를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목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의욕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배감과 의욕 상실로 가득한 그러한 소련의 국민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빵을 사기 위해서 100m 줄을 섰는데, 그래서 빵을 사서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받는 급여가 이렇게 빵을 사서 먹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의욕상실에, 패배감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공산당원들은 이 체제가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이제 소련의 경제가 그 본질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롤레타리아 독재 이후에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소유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모두가 경쟁할 필요도 없고 이제 자기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는 어떠한 의욕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유토피아가 공산주의의 유토피아다라는 것이 그 실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유토피아는 바로 이때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산주의가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인 모습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욕 상실과 패배감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1985년 3월 달에 이제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이때 국정 목표로 삼은 것이 기술의 현대화, 그리고 노동의 생산성 증대, 그리고 부패한 관료들의 척결, 이 세 가지를 국정 목표로 삼고 이제 힘있게 추진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때 고르바초프는 이게 아주 뿌리 깊은 문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르바초프가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는 처음부터 이렇게 공산주의 개혁 경제를 뒤집을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소련이 과거에 강대국으로서 다시금 도약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고르바초프는 평생토록 자기가 공산당원이라는 것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소련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기존 체제의 전면적 붕괴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은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서는 유일한 체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고르바초프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개혁을 늦출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당시의 분위기가 개혁이 아니면은 답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도 이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개혁은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이 개혁에 대해서 후대에서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비교를 합니다.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건져냈거든요. 그래서 수종자본주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련의 하나의 이러한 뉴딜 정책으로까지 이렇게 사람들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레스트로이카 이 개혁이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기존 세력들의 이 보수파들의 이 반대는 완전히 소련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해야 되는 개혁이었기 때문에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혁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르바초프는 1985년 3월 달에 공산당 서기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대대적으로 단행한 것이 인사쇄신이었습니다. 먼저 행정부 내 고위 이 관리직을 전부 젊은 사람들로, 그리고 개혁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로 교체를 했습니다. 공산당 제2서기장으로부터 비롯해서 이러한 모든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을 개혁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인사쇄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당 내에서도 진보적인
옐친과 같은 그러한 젊은 사람들을 오히려 승진을 시켜서 공산당 내에서도 하나의 그 쇄신을 이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페레스트로이카가 나름대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986년도 4월 달에 전당대회 때 이제 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제창을 하고 발표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1986년 4월 26일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때 소련 관료들은, 소련 정부에서는 이것을 감추었어요. 그러면서 이 방사능 유출이 주변국까지 퍼져가지고 아주 큰 사태로 이렇게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고르바초프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아주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 정부의 이 관료들의 부패와 이 무능함에 대해서 아주 반성적인 여론화에 오히려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TV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포럼을 열고 또 비판을 하고 하면서 소련 정부의 유일 정당 공산당의 이러한 부패와 무능함과 이러한 것들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데요. 글라스노스트를 고르바초프는 이제는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레스트로이카는 하나의 개혁인데 글라스노스트는 정보 공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 이 개혁에 참여하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라스노스트는 페레스트로이카의 하나의 전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비밀 그러한 그 문서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욱 알아가는 그러한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태는 이렇게 글라스노스트로 이어졌고 이 글라스노스트는 계속적으로 이제 함께 진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해서 1986년도부터 페레스트로이카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보수파의 반대는 또 여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1987년 8월경에는 국영기업법을 제정하고 또 다른 여타 법률들을 제정하면서 이제는 이러한 개혁들을 법제화하면서 이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1988년 9월 달에 소비에트 최고회의 간부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이제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고르바초프가 여기에 의장이 된 것입니다. 이때 고르바초프는 이 최고회의를 인민대의원 대회로 확대 개편을 시킵니다. 소비에트 최고회의가 소비에트의 대표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볼셰비키 혁명할 때 레닌이 이 의회를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에트에서 최고회의에서 이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이들 가운데서 대의원들을 더 확대해서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에트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의회 역할을 하는 이러한 기관을 이제 출연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이제 1990년 3월 달에 하나의 정치적인 큰 이 페레스트로이카를 단행을 하는데요. 이때 복수 정당제를 도입합니다. 그때까지는 공산당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복수 정당제를 도입합니다. 의회 정치가, 의회 민주주의가 부활을 한 것입니다. 70년 만에 이게 부활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페레스트로이카의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이제는 요구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강력한 대통령제란 총리나 이러한 모든 행정부에 있는 주요 강요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고 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그러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에 이제 인민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소련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 대통령으로 됐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민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참조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1990년도부터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각 공화국들에서 15개의 소련을 이루는 이 공화국들이 있었는데 자꾸 독립된 주권을 얘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각 공화국에서 대통령들이 선출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1991년 6월 달에 러시아 대통령으로 옐친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991년 8월 달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고르바초프에 대한 쿠데타였는데 보수 세력의 쿠데타였는데 부통령, 그리고 KGB 의장, 그리고 국방장관 이렇게 아주 주요 직분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고르바초프가 크림반도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을 때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에게 대통령 측에서 사임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자 고르바초프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을 시켜버립니다. 이러고 있을 때 옐친이 여기에 개입해서 나는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허용할 수 없다 하면서 페테부르크 시장과 함께 해서 반 쿠데타 시위를 하게 됩니다. 80만 명이 이 시위에 참여를 했고 이제 의회를 향해서 나아가서 이제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쿠데타는 3일 만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다시 복권해서 계속해서 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반대가 있었고 그 반대의 일환으로 쿠데타도 있었고 하면서 이제 개혁을 계속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보통 글라스노스트하고 함께 언급이 되는데요. 글라스노스트는 정보 공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글라스가 투명하다, 유리처럼 이 투명한 그러한 그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직한 사람들은 이게 투명하길 원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독재는 투명하지 않고 이 정보를 은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르바초프는 이 정보 공개를 말하면서 투명한 이러한 정책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투명할 때, 즉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될 때, 열린 사회가 이루어질 때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르바초프는 인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개혁이 이 바른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는 이렇게 열린 사회로서 정보 공개를 하고 투명한 상태에서 여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사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선동을 하고 곧바로 거기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제압을 해버리죠. 그런데 이 민주 그리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러한 글라스노스트가 요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라스노스트는 정보 공개를 의미하고요. 언어 자체는 열린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내용으로서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의 자유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알 권리도 많이 이루어져서 비밀 문서들이 많이 공개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스탈린 독재와의 결별 선언을 의미합니다. 스탈린 독재와 결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글라스노스트에 대한 정신은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탈린 격하 운동을 후르쇼프는 추진을 했는데요. 스탈린의 그 모든 비리와 잔인함을 이 후르쇼프는 만천하에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고르바초프는 보았고, 젊은 날 고르바초프는 보았고, 그때부터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이 가치를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글라스노스트는 반대파를 누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는데, 이것이 의도한 것은 아니고 비의도적이었지만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한계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비판의 한계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를 비판한다랄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한계를 좀 지워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전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레스트로이카는 글라스노스트라는 그 전제 하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개혁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라스노스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도 4월 달에 4월 26일에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기점이 되어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소련의 관료주의의 무능이 공개가 되었고요. 소련 사회의 병폐가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일당, 공산당의 만행이 이때 이렇게 공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글라스노스트가 진행이 될 때 소련 사회 전반에 해빙 무드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라스노스트나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러한 편성해서 민족의 복권, 그리고 독립, 자치 등의 요구가 여기저기에서 마구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고르바초프는 민족 문제 해결 없이 페레스트로이카는 진전될 수 없다, 이러한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직한 그러한 발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글라스노스트를 우리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페레스트로이카는 개혁을 의미하고요, 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국 나타난 것은 혁명적인 차원이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전 영역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정치, 경제 분야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외교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레스트로이카는 필연적이었습니다. 소련이 21세기에도 강대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개혁은 필연적이었고요. 그런데 고르바초프의 정체성은 그 자신이 무슨 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단순히 소련의 부흥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움직였고, 하나하나 사안들을 보면서 양심적인 결정과 결단을 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었고, 또한 용감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그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고르바초프가 잡은 주된 방향은 당은 장기 계획과 조정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시장에 맡기고 기업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986년도 전당대회 때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 먼저 정치에 있어서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살펴보면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1990년도 3월 달에 인민 대의원 대회에서 복수 정당제를 부활을 시키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를 헌법에서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정치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입니다. 아주 이것만 해도 위대한 작업을 한 것이죠. 민주주의의 길을 열은 것이죠. 자, 세 번째, 경제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측면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소련 사회는 계획경제의 사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혁을 이루었는데요. 그 전에는 계획 지표가 20에서 30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개로 줄였고요. 그리고 기업이 수량과 품종과 품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독립생산제를 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기업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단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 활동이 그 전에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 기업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자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결정 및 시장 판매에 대해서입니다. 1987년도에는 기존의 유통 방식을 도매 상업 방식으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도매업이 이제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현을 하게 된 것이죠. 도매업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간 직거래를 허용한 것입니다. 상거래를 이제는 허용했다 이 뜻인 것입니다. 도매업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는 협동조합 기업 설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개인만이 이렇게 영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00개의 도매 유통 조직이 국가 통제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는 상설 상품 거래소가 도처에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매업의 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매업, 소매업, 기업 간 거래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하나의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도 재정이 있어야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90년 6월 달에는 기업조세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45%의 이윤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45%의 이윤세, 이것은 45%의 소득세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는 판매세 제도를 신설을 했는데요. 이것은 소비세입니다. 모든 가격에 5%의 소비세를 붙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적 기업 설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1986년 9월 달에 개인적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한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88년도에는 법인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리고 대무역에 대해서 또 개혁을 했습니다. 1989년도에서 90년도까지 대무역에 대한 권한을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에게는 다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역 중개기관의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업이 이제는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이 시장경제의 요소를 이제 깊이 있게 도입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업개혁도 했는데요. 1988년도에는 토지임대법을 제정을 해서 토지를 5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권을 이제는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이용권은 상속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수확물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욕 상실이 돼 있던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는 한 희망이 되었다 이렇게 이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레스트로이카에도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이런 개혁이다 보니까 고르바초프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개혁을 해야 하며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경제는 자꾸 어려워져 가고 또 이렇게 상업활동을 허용하니까 이제는 인플레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획경제 하에서는 가격을 통제해버리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율에 맡기니까 이제 또 인플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옐친이 떠안고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옐친도 또한 이러한 준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고르바초프가 단행한 하나의 페레스트로이카였고, 그리고 이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을 혹은 러시아를 구원해준 그러한 개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소련의 그러한 시장 경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교 부문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요. 냉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가져왔습니다. 공산주의가 종말을 맞은 것이죠. 먼저 1989년도에서 90년도 시기에 냉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계획을 단행하고 했을 때 많은 서방 국가에서는 이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정말 그렇게 가는 것인가? 그랬는데 이제 동서유럽과의 우호 증기를 통해서 통상관계가 일어나고, 또 1987년도에 레이건 대통령하고 중거리 핵전략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국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독립국가를 허용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1989년부터 90년 이쯤에 있어서는 냉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세계의 평화가 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주의 진영과 이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이 극심했고, 서로 교통도 안 했고, 서로 군비 경쟁을 했었고, 이러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것에 종지부를 찍어준 게 사실은 고르바초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모두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방 세계로부터 냉전의 종지부를 찍게 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란 뭐냐면 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정체성을 흔들 때 당시에 소련의 경우에 15개의 연방 국가가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도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회주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가 혹은 소련이 여기에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타 사회주의 국가의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88년도 아프가니스탄을 9년 동안 소련군이 진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철군을 합니다. 그리고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 여기에서 민주정부가 수립되자 이 소련에서는 이제는 군인들을 단계적으로 철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동서독이 통합을 할 때 이때 고르바초프는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정책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연방 내의 공화국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공산주의의 폐해를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자국들의 이러한 독립을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옐친은 러시아 공화국의 하나의 대통령이었는데 옐친이 주동이 되어서 이런 운동이 자꾸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91년도 12월 21일에 11개의 공화국들이 모여가지고 독립국가 연합에 다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 연방을 탈퇴하겠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이죠. 결국 그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 12월 26일 날에 고르바초프는 소련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소련의 해체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소련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은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의 거대한 그러한 체제가 이제는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교 부문에서 발생한 페레스트로이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로부터 소련을 혹은 러시아를 구한 사람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계획경제가 실행이 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해서 계획경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정을 찾게 되는데 그 안정을 찾은 모습이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는 그 유토피아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토피아의 내용은 앞에서도 우리 살펴본 것처럼 소유를 뺏어버렸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소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목표를 상실합니다. 의욕을 상실합니다. 원래 추구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현상은 의욕 상실과 패배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유토피아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가 실제로 소련에서는 열렸습니다. 통치하는 공산당만 편안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의욕 상실과 패배감 속에 빠져서 아무런 목표와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소련과 러시아를 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그렇게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소련이 해체되어서 15개의 연방이 해체되어서 러시아만 덜렁 남았다고 하면서 고르바초프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르바초프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는 정직하게 움직였어요. 그는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의도하고 추구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계획을 추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이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양심을 좇아서 인간의 양심을 좇아서 자기의 길을 걸어간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아주 좋은 가정 환경 어렸을 때부터요. 에서 자랐고요. 자연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동서 진영의 이 강한 대립으로부터 그는 평화를 이루어낸 그런 위대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르바초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제 이 러시아는 옐친에게 이제 승계가 되는데 옐친은 너무 급하게 서둘렀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완전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석유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4분의 1로 떨어졌는데요.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석유값이 올라가면 경제가 흥하고 석유값이 떨어지면 경제가 꼬꾸라지는 그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석유값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라토리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푸틴이 잡게 되었는데 푸틴은 시장경제는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주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국가 자본주의로 가면서 다시금 모든 기업들을 장악하고 다시금 모든 국민들을 장악하는 그러한 행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